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2번째 페이지. 선사시대에 태어났으면 꼼짝없이 백수로 지냈을 것 같은 맑은 눈의 역사 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잡지사를 초기부터 구독한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마음에 정말 품고 있던 원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흘러나온 이제 저에게 한국사를 알려준 고마운 노래죠. 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가 이제 나온 지도 세월이 좀 됐고, 저희가 잡지사에서 축적한 역사 컨텐츠도 있고, 또 어떤 인물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박광일 선생님과 개사를 해보면 어떤가, 음원도 좀 내고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꿈꿔왔었는데, 네. 올해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근데 심지어 박광일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 도입부 첫 소절이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 부분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역사,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어떤 역사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신석기, 예를 들어 암사동 분들, 예, 암사동 태초에 강남에 살았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돌도끼 만들어서 세계 고고학계에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고급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를 알려주었던 그런 분들의 흔적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를 또 올려잡아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뭐 국수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 이제 여기에 수록을 해서 70만 년 전에 그래서 한반도에 터를 잡으신, 그래서 돌도끼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간돌로 바뀌어서 신석기, 빗살무늬도 만드시는 이런 분들의 예언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씩이나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빼놓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선사시대라는 게 이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선사라는 말이 역사 이전의 시대를 줄여서 선사, 그러니까 프리스토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 이제 고고학자였던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나누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돌로 어떤 도구를 만들었던 시기를 석기시대, 그다음에 이제 구리 합금으로 만들었던 어떤 도구를 썼던 시대를 청동기시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철기시대,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구분법을 대체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구석기, 그다음에 신석기, 이제 이렇게 다시 청동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전, 즉 기록물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뭐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반도에 살았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과 한반도의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선사시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재밌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역사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사람들을 상상함으로써 그 시대의 지구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시대의 지구의 모습.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는 게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빙하기가 끝나서 날씨가 따뜻해진 것, 기후의 변화. 그러면 다 앞으로 우리의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압력이 다가올지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 그럼 그들의 고민은 또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원시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고민과 그 사람들이 어떤 현명하게 대처했던 방법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자만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이 선사시대 역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사시대로 툭 던져졌으면 백수였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역사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했으면은 그 사냥도 제대로 못해, 수렵도 제대로 못해, 채집하는 것도 귀찮아서 못해.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여러 부족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부족들 사이에 통합을 이뤄서 뭔가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를 처음에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사나 뭐 제갈량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수능 한국사 1번 문항도 무조건 선사시대 관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명사, 그 다음에 수학은 집합, 그 다음에 역사는 선사. 그렇구나.
2024년 수능 1번 문제도 역시 그 고인돌 사진이 딱 나오면서 그렇죠.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네. 고인돌하면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어떤 유물이기 때문에 고조선 또는 청동기 시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보기가 좀 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사실은 고조선의 영역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동검이 이제 세형 동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철기의 모습과 연결해서 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렵게 내면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1, 2, 3, 4번이 너무나 쉽게 석굴암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그다음에 신라 그다음에 뭐 팔관의 연등회 이런 것들까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기분 좋게 2점 획득. 예, 저게 큰 점수는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제 띄워놓고 하니까 진짜 일타강사 느낌 나시네. 예. 가끔은 한국사 강의를 합니다만.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역사의 진정한 시작이죠. 한반도의 선사시대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옆나라 중국이 한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면은 그때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구석기 시대를 얘기를 할 때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 세계 구석기 유적은 연구자에 따라서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400만 년 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유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생 인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 쪽에 도착한 거는 대략 한 5만 년에서 7만 년 전 정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구석기 또는 그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사 시간에 이제 구석기 하면 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이렇게 유적 위치를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 발견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사 교과서를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처음부터 외우잖아요. 구석기, 연천전곡리, 그렇죠. 공주 석장리, 웅기, 그다음에 굴포리, 그다음에 그 청원 두루봉동굴 뭐 이런 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석기는 이제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외우는데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알려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전체에서 구석기 유적은 1910년대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구석기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나 발굴 보고 없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었다. 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49년에 처음으로 그 이와쿠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이 됐거든요. 군마현에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구석기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해방 이후까지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짚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 구석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기에 이제 북한에서는 웅기 쪽에서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공주 석장리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 일대 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했던 거는 그냥 구석기가 있다. 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사람들이 그 뭔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 멋진 구석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생각이 아니라 외국 유럽이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 땅의 선조들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구석기하고 우리하고는 직접 연결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멋진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히 옛날 그 연구자들은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이 구석기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먹도끼가 있다. 이 주먹도끼는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는 굉장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최첨단인가요? 맥가이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맥가이 스위스 칼. 그런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희한하게 인도 동쪽에서 발견이 안 돼요. 주먹도끼.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가 발견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구석기 유적도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그쪽이 좀 우월하다. 요즘에 아시아 봐. 못 나가잖아. 이 주먹도끼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 연구 결과를 본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70년대에 주먹도끼가 그것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면서 사실은 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 이론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세계 고고학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먹도끼가 바로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드린 저 주먹도끼입니다. 그렇죠. 이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멋있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 발견 과정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발견 과정이 뭐가 드라마틱하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주둔했던 그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상병이 이제 한국인 여성 미군이 여자친구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놀러 갔어요. 근데 동두천 일대에서 놀러 갈 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 물이 쫙 흐르는 한탄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탄강에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걸 할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렉보의 눈에 딱 뭐가 돌이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돌은 비범하다. 그래요? 보통 돌과 다르다. 딱 펼쳐 보이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였던 거죠. 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그때까지는 나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 고고학자한테 연결해서 발굴 보고가 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냈더니 그거 지금 한국의 김원령 박사한테 연결해라. 그래서 김원령 박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거를 또 우리나라 이제 정영하 박사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주먹도끼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일대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주먹도끼라는 게 진짜 그냥 주먹 사이즈의 그냥 흔한 돌 모양인데 그 그렉 보웬이라는 상병은 저게 비범한 걸 어떻게 알았냐는 게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경험이 무서운 게 이분이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고고학 전공했어요. 그렉 보웬 씨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였구나.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강에 가도 물고기만 잡는 분들은 물고기들이 보일 거고 그렉 보웬 눈에는 돌도끼가 보일 거고. 저는 저거 주웠으면 바로 그냥 저희 강에다 물수제비 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바로 물수제비 15개, 20개. 어떻게 그 얇은 그 동그란 돌을 찾아서 던질 수 있는 이거를 생각했을 텐데. 기가 막히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천전곡리 일대에 이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 이전에 공주 석장리도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면서 한반도 일대의 고고학이 어떻게 보면 그 구석기 유적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수준도 높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고고학의 학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고고학의 어떤 판도를 바꾼 엄청난 발견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데를 왜 우리 박광일의 팔도유람 할 때 소개 안 해주셨나요? 경기도를 했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하니까 저희까지 갈 틈이 없어. 그래서 그건 인정합니다. 원래 이 팔도 유람은 시군 단위로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천군, 양구군,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연천군, 파주군, 그다음에 남양주군, 그 양주군 다 나눠서 해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잡지사는 군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원소 포너타임인 주기율표를 넘는 시리즈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또 추운 곳이었던 연천군은 구석기 유적지의 대명사가 돼서요. 현재 연천군의 마스코트도 구석기, 고인돌 등 과거를 상징하는 고롱이와 미래지향적, 미래 발전 등을 상징하는 미롱이.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미롱이도 그렇게 딱히 뭐 미래 발전 지향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표정이 긍정적이네요. 밝으네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사실은 전국 지금 선사박물관이 있어서 2011년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최신형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박물관장님 한 분 모셔서 또 여기서 잡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분은 거기 관장님은 시험을 그렇게 보시나 봐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돌도끼 만들고 계세요. 진짜로? 직접 갈고 계시구나. 고고학자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도 보이고 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 우리 또 관장님들 필수 코스입니다, 잡지사. 자, 학교에서 뭐 구석기는 이제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거 근데 옛날 분들은 약간 표현이 다르던데. 타제석기, 마제석기. 맞아. 타제석기, 마제석기인데 이걸 약간 좀 우리말로 풀어서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아까 뭐 이제 그렉 보엔 같은 경우는 고고학을 전공했으니까 알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게
비범한 유적인지 아니면 일반 돌아다니는 돌멩인지 구별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를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요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하나는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구석기나 신석기인이 왜 이 도구가 필요했을까를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보통 이제 찌르거나 네.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아니면 살을 이렇게 발라내거나 네.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날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를 알았을 거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날을 우연히 돌을 주워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날 조각이 네. 나타날까? 그럴 때 돌을 깨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돌도끼가 유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해요. 그래요. 돌이 무릅니다. 아, 돌이 물러서 네, 우리나라 가공하기가 쪽은 좋았다. 훨씬 더 돌이 단단하거든요. 딱딱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조각 모양을 살펴보면은 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누군가 힘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면은 석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것 갖고 조금 어렵다. 네. 그럼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대를 뒤집니다. 네. 그 일대를 뒤지면 이 몸통이 되는 돌과 이 몸통에서 빠져나간 돌이 있죠. 네네. 요게 같은 지역에서 보통 만들어져요. 아, 퍼즐 맞추기처럼 그러면 대략. 그게 그러니까 들어맞으면 잔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예, 일대. 예, 예. 그럼 여기선 큰 돌에서 잔돌을 깼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발굴이 우연히 어떤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하나가 발견되는 그 순간 네. 이때부터 그 지역을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여기서 채석을 하고 네. 여기서 작업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장처럼 뭔가 어떤 부산물을 버렸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야 여기 유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네. 한두 개의 유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얼추 딱 이렇게 잡혔을 때 그렇습니다. 유적이라고 한다.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볼까요? 글개랑 밀개. 저게 이제 구석기 유적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물인데. 이제 저기 예. 뗀석기 같은 건데 위에 거를 보게 되면 왼쪽 거는 한쪽 부분은 면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을 날카롭게 갈았잖아요. 그러네. 그럼 저건 저 날을 쓰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왼쪽에 아래 거를 보면은 네. 역시 밑에는 둥글게 손잡이 부분이 있고 위에 날을 쓰겠다고 그러네. 그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그립 좋겠다, 저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석기인지 아니면 네. 자연적으로 깨진 돌의 파편인지 저걸로 이제 가죽을 뭐 자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글개는 왜 글개입니까? 뭐 그러니까 등을 긁나요? 등을 긁어도 되긴 할 것 피날 것 같은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 네. 열매 같은 것들을 훑어내거나 할 때도 저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죠. 야,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긴 돌 보이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유적이 서울 같은 경우는 면목동 일대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면목동.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면목동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네. 각 지역에 중랑구 일대 다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각 지역에 적어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동굴이 있는 곳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석기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그렉 보웬의 연천 전곡리 발견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는 구석기 유물 조작을 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1949년에 네. 구석기 유적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유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 우리는 뭐 이렇게 구석기 유적이 별로 없나 보다. 우리처럼 위대한 일본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더 같아요. 오래되고 더 멋있는 그렇죠. 게 이게 나와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 동해가 큰 호수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도 사람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흔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약간 조바심을 냈는데 답답했구나. 예. 근데 이 후지무라 신이치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네. 뭔가 구석기 연대가 계속 올라가요. 10만 년, 20만 년, 심지어는 중국하고 한국에서 70만 년 전에 보고 있는 것보다 이런 80만 년 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같은 유물인데 그거에 대한 연도가 계속 올라가는 편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드디어 네. 이제 환호하기 시작하고 국민적 영웅이 된 거죠. 야, 우리가 1등이다. 그렇죠. 예. 역시 우리가 예. 아시아에서 근현대, 메이지 뭐 이런 것만 일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이코다. 그 전부터도 최고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일부의 이제 고고학자들이 의심을 했는데 이 언론이 네. 어떻게 보면 대서특필하면은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도 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석기 유적은 그 일대까지 다 나와야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유물만 달랑달랑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럼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대서특필되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실리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제보가 들어오죠. 어떤 제보죠? 저분이 조작하는 것 같다. 어. 라고 해서 일본의 신문사가 네. 그 조작 제보를 가지고 네.
촬영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유물을 몰래 숨기는 것이 네. 밝혀지게 되면서 여태까지 유물을 몰래 숨겼다는 게 밑으로 숨겨놓고 나중에 발굴하는 거죠. 아, 땅에 묻었다고 유물을? 네.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예. 발칵 뒤집혀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 예. 일종의 사기 사건으로 판명이 납니다. 아, 저기 그 데스특필된 신문 왼쪽 흑백 사진 보면 땅에 네. 묻고 있는 사진인가? 그렇죠. 구석기 발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사진들이 쭉 찍혀서 코미디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사죄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유물들은 모두 폐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구석기 유적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긴 하지만 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어떤 이 구석기조차도 예. 우월해야 된다라는 그러네. 네, 그런 그걸 어떤 보여주네. 묘한 사람들의 감정이 저기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그 사기쳤던 유물은 애초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황당하네요. 예. 한때는 별명이 신의 손이었다고 불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딱 드러나면서 이제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신석기와 구석기, 신구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톰슨 같은 경우가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땡석기하고 간석기, 타제석기하고 마제석기로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석기는 인류 역사의 99%예요. 시간으로 보면은. 압도적이구나. 네, 400만 년 전 또는 700만 년 전까지 끌어올리는데 신석기는 기껏해야 1만 년 전까지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99% 이상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단지 뗀 것을 갈아냈다고 그래서 석기가 정교해졌다고 볼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들은 왜 달라졌을까 이전과. 네. 그거를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 그다음에 토기. 이 두 가지 부분이 오히려 간석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사를 짓고 토기를 빚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다음에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가치가 그러니까 북위 37도, 30도 이북선에서 보면은 농경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농경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현재 어떤 문명하고 연결이 된다면 네. 신석기가 그거를 처음으로 추동해냈기 때문에 신석기는 혁명적인 시기다라고 해서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그 이론의 상당 부분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이제 간석기로 바뀌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유적 중에 하나 바로 서울 암사동 유적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한반도의 신석기 유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유적 하는데 이 유적들은 보통 발굴하고 나면은 다시 덮어버립니다. 왜 덮죠? 일단은 구석기 유적은 그 자체가 굉장히 산재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발굴해서 뭔가 유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뭔가 기념 공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집터도 없어요. 유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저기서 나왔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 그나마 괜찮은 게 집터, 건물터가 이제 발견이 좀 되거든요. 마을 같은 게 형성되고.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농경을 부득이하게 이게 선택해서 지었다기보다는 압력에 의해서 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짓고 나면은 정주를 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집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물 땅을 파고 그 위에 집을 올리니까 움집이 되는데 움집. 움이 이제 반지하 집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창고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그 겨울의 추위, 여름의 더위 이런 것들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집을 만드니까 그 터가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발굴하고 나서 사진 찍고 조사하고 다시 땅을 덮습니다. 그걸 뭐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보통 우리처럼 집터가 있었네. 그리고 끝이 나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신석기 유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시기에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시기에 있습니다. 언제죠? 88 올림픽. 올림픽 때는 대회에 좀 보여줄 게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올림픽과 평창 올림픽 때 올림픽과 30년 전이었던 88 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나라 전체가 이걸 통해서 국운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 고고학계에도 미션이 떨어집니다. 총동원령. 잠실에 종합경기장이 생겼으니 이 경기장 중심으로 그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갈 역사 유적이 있으면 좋겠다. 찾아라. 몽촌토성을 찾았어요. 역사 유적을 만들어내라고 만들어내는 건가? 그거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죠. 우리는 몽촌토성.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유적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몽촌토성 찾았는데 희미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풍납토성을 발굴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왜 풍납토성을 놓쳤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고요. 그런데 그 옆에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이미 1925년 을충년 때 토기가 발견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70년대 이후부터 발굴을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유적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자.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그 유적을 단단하게 만들어 경화시키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옛 유적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은 발굴하고 덮고 그래야 보존을 해야 돼요. 그때 놓친 것들도 엄청 많겠네요. 아니 그게 보존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아 보존하는 거예요? 나중에 파자? 나중에 다시 파면 또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한테 공개하자는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잠실에서 멀지 않은 암사동이 사실은 이제 선사유적지가 발견이 됐고요. 그 일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이제 아파트 짓는 미사리라든지 이런데 거기 어마어마한 선사유적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발밑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도토리 줍고 그다음에 그 저기 농사도 조금 지었다가 말고 그다음에 채집하러 다니고 수렵했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았던 흔적 위에 지금 살고 계시죠. 거기가 거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거기 발굴 들어갔었거든요. 미사리 쪽에.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선생님께서 잠실이 원래는 섬이었는데 홍수가 나서 지금처럼 바뀌었다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홍수가 1925년에 있었던 을충년 대홍수예요. 그러니까 이 대홍수 때 그 풍납토성의 유물도 발견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수습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암사동 일대에서도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홍수 때? 그런데 그냥 수습만 하고 발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볼 때 한반도의 선사 유적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 또는 발굴을 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빗살무늬 토기는 저 빗살 무늬가 있어서 저런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무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무늬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실용적인 관점에서 저 빗살무늬는 필요했을 거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 왜냐하면 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 또아리 형식으로 그 진흙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겉을 이렇게 살살살 문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모닥불에 구워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깨지기 쉬우니까 저기에 줄무늬를 내면은 그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탁월하다고 봤는데 저 무늬가 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 따르면은 저 위에 부분은 하늘, 밑에 부분은 땅, 그다음에 저 중간 부분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문양이다. 왜냐하면 저 빗살무늬 토기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빗살을 넣어서 이제 그 토기를 구워내면은 훨씬 더 골고루 구워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굽는 실력이라든지 굽는 재료가 좋아지게 되면은 저 빗살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게 그럼 상형 문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 어쩌면. 문자라기보다는 상징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빗살무늬 토기가 저렇게 뾰족한 이유는 이제 토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뾰족한 게 좀 크면은 저장용 도구. 그러니까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은 오히려 평평한 그릇을 놓으면은 넘어지기가 쉽지. 그러니까 저거를 박아야 돼요. 판 데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훨씬 더 안전한데 저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거는 이제 조리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음식을 조리하는 그 순간 인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위생, 영양, 소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이 있어서 고기를 우연히 구워 먹었다거나 아니면 추위를 피하는 걸 넘어서서 그릇이 등장을 함으로써 뭔가 그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인류가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 신석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변화상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물건이었던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인간이 지구상에 없던 것들을 신석기 시대 두 개를 만들어내요. 뭐죠? 하나는 토기. 토기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화학적으로 불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어내니까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이거는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있던 것들을 활용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었던 식물들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이 인공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가면서 먹을 것을 생산해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처음엔 잡곡이었고 예. 청동기나 가야 이제 그 쌀을 그 재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먹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농경을 시작함으로써 그 사람도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차라리 채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채집을 버리고 또는 그 중요도를 낮추고 농경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네. 생산력이 높아지고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잉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고 남는 것이 남는 생기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은 일하지 않는 존재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러네. 그 일하지 계급이 않는 생기죠. 존재들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샤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을 처음 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에 농사 안 돼서 다 굶어 죽고 예. 그리고 도토리 따다가 그거 갖고 막 연명하다가 예. 또 어떻게 농사 지어야지 예. 이러면서 그 시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수준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과정 그러네요. 속에서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마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가볍게 원시인이야. 안 아닙니다. 되겠네. 진짜 원신 안 네, 되겠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해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을 숲에다 딱 던져놓고 당신 살아봐. 힘들죠, 여러 가지 식물 자료들 다 주고 동물 자료도 주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살아냈던 게 구석기인들이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나 그럼 농사 지을래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신석기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그 버렸을 생존에 대한 사투 우리는 생존에 대한 사투는 비교적 덜한 편이잖아요. 그 사투의 결과 속에서 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대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안에 안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조만간 저희가 1절부터 차근차근 개사 들어갑니다. 예. 아, 그러네요.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좀 여운이 남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를 잡기 전 선사시대부터 뗀석기 간석기로 열심히 터전을 일구어 준 그 역사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